예, 논의하고 있습니다. 지금 가장 뜨겁게 논의하시다가 오셨네요. 네,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언론의 재갈을 물리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이 중재법 조항 논의에 개정에 신중해야 한다. 네. 예, 좀 장기간에 걸쳐 논의하자. 가짜 뉴스는 물론 처벌해야 되지만 그러나 과유불급 그다음에 그 교각사루 이래서는 안 된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최재형 후보도 1인 시위에 동참했더라고요. 근데 좀 이렇게 본질을 정확하게 보시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박성준 의원님? 누구 말하는 거예요, 지금? 최재형 후보도 오늘 언론관계법 1인 시위에 나서셨어요. 국회 앞에서. 내용을 알고 1인 시위 하시는 건가요? 내용을 정확히 아시죠? 이게 모르는 국민이 있습니까? 다 알죠. 그래요? 그럼요. 그래서 그 무슨 언론 조사를 했는데 500명 상대로 한 조사 있지 않습니까? 그냥 당위적인 질문을 했어요. 가짜 뉴스를 처벌해야 되는 법을 만들어야 됩니까? 하니까 제가 당연히 만든다고 하는데 근데 뜻밖에도 국민 한 40% 정도는 반대를 했어요. 왜냐하면 이 법이 다른 독소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제가 얘기를 하는데 최 의원님께서 그 얘기를 왜 하냐면 그 최재형 후보가 출마 선언하고 기자들 모든 질문에 잘 모른다고 하더라고요. 아는 게 별로 없는 것 같아서 이 언론중재법을 알까? 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제가 그런 반문을 했고요. 정확하게 맥락을 알고 1인 시위를 했으면 모르겠는데 그냥 단순하게 뭐 언론중재법을 반대한다는 이런 측면으로 선 것이 아닌지 좀 그분께 여쭤보고 싶습니다. 쟁점이 분명하기 때문에 그건 모를 리가 없죠. 하도 모른다고 얘기해가지고. 최재형 후보께서 문재인 대통령 부친 친일파 언급했는데 굉장히 조금 서두르시는 것 같다는 생각도 좀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최재형 후보가 이제 정치에 입문한 지 얼마 안 되지 않았습니까? 정치라고 하는 경우는 결국은 이제 국민의 눈높이에서 생각하고 앞으로 국가가 어떻게 가야 되느냐에 대한 부분들을 생각해야 되는 건데 실제 보니까 지금 들어와서 임기응변적인 모습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때 어떤 대응적인 측면인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무리수를 좀 두는 거 아닌가 싶은데 좀 나가기는 좀 너무 많이 나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무슨 내용이에요? 뭐라 그랬습니까? 왜 친일파에 갑자기 나왔죠? 최재형 후보 뭐의 조부가 이제 친일을 했다라는 이제 보도가 있었죠. 보도가 있습니까? 그런 걸 이제 방어하기 위해서 하면서 문재인 대통령 관련된 부분까지 언급을 했는데 제가 볼 때는 너무 나간 것 같습니다. 이제 그 문제 사실관계를 다 확인해야 될 문제고 또 하나 이제 광복절 아니면 광복절 또 친일의 문제가 참 우리 대해서는 큰 과제이기도 하니까. 그리고 이제 보통 이제 친일 규정을 하면서 어디까지가 친일 행위냐에 대한 판단이 근건데 일본에서 일정 시대 하이직 관리를 했느냐, 순사보였느냐, 오장이었느냐 이 가지고 친일파냐 뭐냐 우리 정치권에서 논란이 많이 있었죠. 자, 그런데 최재형 후보 측의 캠프에 사람들이 많이 가나 봅니다. 윤석열 후보 측에도 그렇고요. 각 캠프에 영입 인사 계속해서 발표하고 있어요. 오늘도 윤석열 후보 캠프에 어떤 분들이 와서 도와주겠다고 하는데 당내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당내 분위기는 이제 사실은 이제 각 진영에 처음에 정치에 처음 와서 저분들 어떻게 하시나 해서 자꾸 응원하는 분위기 좀 염려하는 분위기 있었는데 각 진영마다 중요한 분들이 많이 가시고 진영이 거의 갖춰졌다. 이제 굉장히 그나마 실력이 있는 사람들도 가고 해서 좀 안심이다. 이제 우리는 의원들대로 전체 당 후보들 전체를 동행하면서 뒷받침도 하고 또 대선을 통해서 결국 해야 될 게 뭐겠습니까? 국민들에게 이 다음에 정권을 다시 찾으면은 무엇을 해줄 것인가, 입법 과제가 무엇인가 그런 연구하자 이런 좀 차분한 분위기입니다. 차분하다고 하지만 이제 모든 경선 과정에서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제 세분리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당내 입지를 확고히 하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당내에 있는 의원들을 얼만큼 확보하느냐. 그것은 추후의 경선 과정에서의 우위를 확보하기 위한 차원에서 전략인 것 같고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크게 생각을 못 하고 있는 부분이 뭐냐면 과연 그러면 윤석열, 최재형 후보의 진영이 있는데 윤석열 후보가 내세우고자 하는 국가의 그림이 무엇이고 최재형이 생각하고 있는 국가의 그림, 그러니까 가치와 이념 떠나서 국가의 성장 동력이란 이런 전체적인 것들을 보고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봤을 때는 단순하게 지금 여론조사에 나온 반영률로서 국민의힘에 있는 의원들이 줄을 서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와 최재형 후보가
국가를 운영하겠다라고 하는 전체적인 그림이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단순하게 줄을 서는 듯한 그런 모습으로 비춰졌습니다. 그렇게 줄 세우기 한다 이렇게 뭐 비판적인 시선으로 볼 수도 있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야당 후보들의 지지율이 뭐 크게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렇죠. 예, 지금 결국에 이제 사실 이게 뭐 저 후보로 나오시는 분들이 모든 걸 다 갖추어 나올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그 뭐 지도자론에 보면은 대통령이 될 사람이 모든 걸 다 안다는 것도 사실 이것도 큰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네. 지도자의 내 유형이 있지 않습니까? 원칙이 있고 적당히 위임할 줄 아는 사람, 원칙이 있다고 생각하고 너무 부진한 사람, 뭐 그런 사람이 최악이라 그러죠. 그래서 그런 어떤 지도자의 유형이 있는데 그 지도자의 유형이 어떤 유형이 지도자 자질이 있느냐가 중요하겠죠. 중요한데 위임할 줄 알고 큰 원칙이 있고 이런 게 중요할 텐데 지금 후보라는 것은 결국 국민의 여망이지 않을 거라 봅니다. 그게 뭐 다른 말로 하면 시대의 정신이고 뭐 별의 순간이고 국가적 과제고 하는 이런 걸 텐데 그런 것들을 이제 얼마만큼 담아내느냐. 근데 그걸 이제 뒷받침하고 그 세련되게 만드는 사람들은 밑에 정책을 조율하는 사람들이겠죠. 공약을 만들고 지금은 세팅 과정에서 조금 마찰함도 있고 그런 것 같은데 차츰차츰 좀 안정된 정책들이 나오지 않을까 기대합니다. 그리고 주앵커께서 이제 그 지지율 관련된 얘기를 했는데요. 이제 영화도 보면 성수기 비수기가 있지 않습니까? 네. 영화 시즌에도 지금은 여당 야당의 지지율에 있어서의 어떤 답보 상태 비수기다. 네. 그것은 왜 그러냐면 여당 같은 경우는 예비 경선 끝나고 이제 본 경선이 9월 4일부터 시작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지금은 좀 잠재하면서 우리의 전열을 정비하는 시기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네. 야당 같은 경우도 이제는 윤석열 후보와 최재형 후보가 국민의힘에 들어가면서 본격적인 이제 진영이 이제 정비되는 시기인 것이죠. 네. 그러면서 국민과 유권자분들께서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 후보가 도대체 누구냐 생각을 하면서 그 관망하는 시기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기가 좀 더 가고요. 저희들도 이제 본 경선이 들어가고 야당도 이제 경선이 들어가면서 후보 우위에 대한 부분들이 있으면서 실질적으로 이제 지지율의 변화의 시기, 변동의 시기가 오는데 지금은 그런 시기가 아니다라고 보고 있고요. 국민들도 이제 열정과 냉정이 있는 건데 지금은 그냥 냉정하게 냉담하게 냉각기를 가지면서 쳐다보는 그런 시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변수가 하나 더 있는데 대표하고 윤석열 후보 간의 사이는 분명 좋지 않은 것처럼 보입니다. 제가 윤 총장도 보고 그다음에 이 대표도 얼마 전에 마산을 다녀왔어요. 네. 오셨어요. 그래서 한번 이렇게 보니까 조금 이게 외부에서 보는 게 이 비극거리면 재밌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보다는 그런 것 같은데 이제 그런 게 하나 있습니다. 우선 이준석 대표에 대해서 조금 걱정하시는 분들 의견은 젊은 당대표 하는 건 좋은데 저 뒤에 뭔가 나이 드신 분들이 어른거리는 거 아니냐라는 이런 오해가 하나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네. 내가 그분들한테 드리는 말씀이 아이고 지금 막 이글거리며 타오르는 젊은 태양이 낙조에 그 무슨 기대되고 하겠습니까? 네. 그 오해는 꼭 풀릴 겁니다. 그러니까 특별하게 어느 편에 서서 누구를 위해서 저러는 거 아니냐라는 오해가 있는데 그 오해는 꼭 풀릴 거라고 보고요. 그리고 이제 젊은 당대표는 자기가 일정을 잡았는데 그 일정에 대표 주자가 안 오니까 뭐 서운한 감정이 있었을 테고 그 대표 주자 입장에서는 아니 그 일정 잡을 때 좀 미리 상의해야지 그렇게 막 하면 되느냐라는 그런 불편한 것이 있었겠는데 결국 두 사람이 싸워서 하면 두 사람이 다 손해 봅니다. 네. 그래서 이제 결국 이번 여름 휴가 지금 저 개인 운전 자격 뭐 저 연수 받으러 갔지 않습니까? 갔다 오면은 뭐 이제 8월 경선버스 말에 출발하면은 큰 오해는 아니다. 금방 풀린다. 예, 풀릴 거라 봅니다. 예, 두 사람이 다 공동 이해관계자인데요. 뭐. 그 방송할 때 한번 제가 했던 기억이 나는데 보통 이제 대권 후보와 당 대표는 어떤 역할을 분담하냐면 당 대표는 좀 관리형 또 이제 그 대통령 후보는 이제 스타형 이렇게 돼야 되는 건데 이준석 대표도 스타형이고 윤석열 후보도 스타형이기 때문에 이 둘은 부딪힐 수밖에 없는 거고요. 또 하나 이제 해석을 가능한 게 뭐냐면 권력에는 현재 권력과 미래 권력이 항상 교차 지점에 있는 건데 현재 권력은 사실 이준석 대표가 갖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미래 권력이라고 하는 대통령 후보가 당으로 들어오면서 자기 세력화하려고 하는 가운데에서 현재 권력이 이준석 대표와 좀 부딪히는 양상이 나오는 건데 그것은 뭐 있을 수밖에 없는 거고요. 또 이제 개인 캐릭터로 생각했을 때는 이준석 대표가 나이는 어리지만 정치적으로 봤을 때 훈련이 더 잘 돼 있다.
그리고 제가 볼 때 이준석 대표가 요즘 얘기하는 내용을 보면 윤석열 후보에 비해서 몇 수 앞선 생각들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면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들어와서는 윤석열 후보가 이준석 대표하고 호흡을 맞추면서 배워야 될 시기인데 오히려 제가 볼 때는 권력 우위에 점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런 현상들이 나온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최영도 의원님. 네. 윤석열 후보 만나보니까 어떻던가요? 윤석열 후보 뭐 서글서글하고 서글서글하더라. 윤석열 서글서글하고 네. 예. 뭐 담대하고 그렇죠. 지금 우리 윤석열 총장한테 기대하는 것이 이 양반이 뭐 밀턴 프리드만 작동을 알고 그런 것보다는 큰 법치를 회복해 주고 이렇게 뭐 뭉개진 원칙을 또 워낙 정권 교체를 할 만한 사람이 뭐 그런 어떤 지지세를 모아가고 있으니까 이제 그런 걸 기대하는데 그래서 좀 더 진중하고 좀 더 이제 좀 광폭 행보를 해주기를 바라는 것이 국민들의 바람일 테고 그 뭐 이준석 대표랑 마찰은 오래 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렇죠. 네. 이준석 대표도 다음이든 뭐든 당 대표로서는 이번 경선을 성공시켜서 대통령 선거에서 이겨야지만이 더 큰 정치적 미래가 있는 거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뭐 둘 다 똑같은 이해관계를 나누고 있어서 초기에 약간 이것거림이 오히려 언론에 주목 끌기는 좋았을 테고 그래서 어른들이 그럽니다. 이제 방 안에서 문 잠궈놓고 싸우라고 서로 그 새어 나오게 하지 말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얘기가 있습니까? 주목은 끌었어요. 5855님께서도 윤석열 후보 다음 주 토론회 진퇴양난이네요. 토론회 참석하면 홍주표 의원의 송곳니가 겁나고 안 가자니 이준석 대표 스피커가 가만 안 있을 것 같고 참 난감하네요. 얘기하는데 다음 주에 토론회가 잡혀 있어요. 벌써 그 기대가 큰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론 윤석열 후보는 불참할 수 있다는 얘기도 흘러나오고는 있습니다만. 지금 아직 경선이 시작된 건 아니니까요. 일정이 있을 것이고 크게 보자면 휴가철이고 좀 정비하는 계절이니까 안 나올 수도 있네요. 아니 모르겠습니다. 저는 뭐 그 경선을 지금 대표실에서 그 일정을 관리하는 사람이 아니니까 모르겠는데 이제 뭐 접점이 있겠죠. 네. 일정을 바꾼다든가. 대선에서는 모든 승부가요. 네. 우회 승부보다는 정면 승부거든요. 안 오면 그 피해 간다고 할 텐데요. 그러니까요. 그 윤석열 후보가 이런 뭐 토론회 장이 열렸다고 하면 대권 후보로서 대통령 후보로서 나와서 정정당당하게 승부를 하고 정면 승부라는 게 맞지. 거기에서 토론에 불리하다라고 피하는 것을 그렇게 하겠습니까? 국민의힘에 있는 지지자들도 용납하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뭐 청문회라든가 그동안의 권력의 압박에 맞서면서 싸운 게 있는데 그 보니까 그 엔간한 배심이라든가 이게 말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본적으로 마음이 사람이 담대하지 않으면은 감당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토론도 마찬가지로 생각을 합니다. 그 담대함과 무모함은 종이 한 장 차이거든요. 사실은요. 그래서 담대함은 내공과 실력을 갖춘 가운데에서 담대함이 나오는 거고요. 오바마 같은 경우가 이제 담대함이라는 표현이 맞는 거죠.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무모함으로 비춰질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담대하죠. 담대함인지 무모함인지는 좀 더 지켜봐야 두 정부에서 살아있는 권력과 맞서 싸운 사람은 담대하지 않을 수 있어요. 담대함과 무모함은 종이 한 장 차이다. 네. 3763님께서 두 분 의원님께서는 좀 반성하셔야 됩니다. 최근까지 감사원에서 검찰의 중심에서 일하던 분들이 대통령을 하겠다고 나서는 한국 정치가 이렇게 종이짝같이 얄팍한 겁니다. 얘기합니다. 두 분한테 왜 그러시는지. 그건 국회의원으로서 네. 국회에 있으면서 이제 하라는 이야기일 텐데 네. 그 이제 그 정치자한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 이겁니다. 미국에도 보면은 그 트럼프 대통령 시절에 그 장관들이 유능한 장관들이 그만둡니다. 쫓겨나기도 하고 네. 충돌을 해가지고 왜냐하면 트럼프 장관이 동맹을 무시한다거나 여러 가지 너무 폭주를 하니까 그 장관들이 이 트럼프 장관이 물론 임명한 사람이지만 의회 청문회를 통해서 대기도 한 사람이지만 이렇게 해서 나라가 큰일 나겠다 해서 물러나는 경우가 있거든요. 네. 마찬가지로 물러났다가 대선 출마한 경우는 없었죠. 그 대선 주주 출마할 사람까지는 안 됐고 그 당시에 국민들의 여망이 또 그만큼 안 모였겠죠. 네. 0454님께서 이준석이 별이 되려고 하는 게 문제입니다. 얘기하고 1821님께서 윤석열 씨는 대표를 존중하셔야죠.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네. 자, 민주당 쪽으로 가볼까요? 예. 이재명 그리고 이낙연 두 명락대전. 지금 뭐 네거티브는 좀 멈추고 정책 경쟁으로 가는 것처럼 보이는데 공방은 끝나고 이제 본격적으로 정책 대결 시작됩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시기는 이제 냉각기와 이제 냉정의 시기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예. 이제 예비 경선 이후에 이제 정책 경쟁보다는 신상에 대한 부분이 나오면서 네거티브가 되다 보니까 민주당 지지자들도 그렇고 당내에서도 그렇고 이렇게 가다가는 네.
파열음이 너무 크다. 그리고 네. 끝나고 나서 또 상처가 크기 때문에 원팀 정신을 훼손해서 대선이라고 하는 경우는 이번 대선이 얼마나 어려운 싸움이 되겠느냐라고 하는 모든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네. 절실함과 절박함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대선은 안 된다라고 하는 생각들 다 공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과정에 이재명 후보님께서 이번 네거티브 중단선을 하게 됐고요. 다른 후보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인정하고 있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모든 선거의 과정이라는 것은 치열함이 전개가 되기 때문에 또 9월 본경선 들어가서는 어떻게 바뀔지는 저도 예측은 못합니다. 네. 저는 그 두 분이 지금 국민들이 진정을 걱정하는 문제를 좀 집중했으면 좋겠습니다. 뭐 이렇게 우리가 보기도 낯뜨거운 뭐 서울 갑자기 서울이 양반 무슨 뭐 그것도 아니고 서울 이야기가 나오고 뭐 또 지역 이야기가 나오고 뭐 그랬는데 지금 가장 국민들이 애타하고 지금 급박해하는 문제는 그런 백신 수급 같은 겁니다. 근데 한때 사실 이재명 지사님 같은 경우는 경기도 차원에서 한 별도로 그 이제 정부에서 물론 그러면 안 된다 그래서 했겠지만 지금 어떻게 하면은 이 정부가 이 백신 수급을 지금 자꾸 일정이 어긋나 가지고 뭐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차라리 오면 오는 대로 착착 줄 테니까 그렇게 하라 할 거지. 뭐라고 예약 받아 가지고 예약했더니 밤새워 예약했더니 지금 일정 조정해놨더니 이건 늦춰지고 또 접종 시기도 자동으로 조정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또 접속도 잘 안 되고 이게 사실 경제고 민생이거든요. 이것 때문에 지금 저희 마산까지도 이제 밤에 6시 이후에 되면 2명밖에 못 모입니다. 그럼 사실은 장사를 할 수가 없죠. 예. 예, 그런 상황이 절박한 상황이 이게 역시 백신으로만 풀릴 수 있는 문제인데 이런 문제 해법에 좀 지도자로서 좀 내놓는다든가 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뭐 여당은 어쨌든 뭐 큰 책임이 있는 거고요. 저희들 입장에서도 그렇고 이제 여야 모든 분들이 다 고민하고 있는 거고 특히 민생 현장에 갔을 때 이런 목소리들이 많이 나오기 그럼요. 때문에 네. 그 해법을 찾아야 되는 것이 정치권의 역할인 것입니다. 여당인 주자들이니까 특히 좀 여당 주자들이기 때문에 정책 대결 그리고 또 비전에 대해서 더 신경 쓰고 또 코로나 방역에 대해서도 신경 써야 된다. 그런 지적은 또 일리가 있습니다. 예, 예. 1431님께서 이낙연 후보는 비방만 줄였어도 지지도가 더 올라갔을 것 같은데 치열해도 좋은 걸로 치열해야죠 얘기합니다. 8165님께서는 박성준 의원님한테 보내셨어요. 담대함과 무모함의 차이는 종이 한 장 차이가 아니고 책 100권, 1000권 차이보다 큽니다. 종이 한 장 차이라는 인식을 버리기 바랍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네. 아무튼 큰 차이죠, 사실은. 민주당 후보들이 예, 예. 뭐 여당 후보고 정책에 대한 비전 그리고 코로나 방역에 대해서는 확실한 그 비전을 주셨어야 돼요. 아니 오늘 같은 경우 매우 중요한 얘기인 게 이재명 그 후보님은 또 기본 금융에 대한 정책도 발표를 했고요. 네. 또 지금 이낙연 후보님도 뭐 신복지 정책이라든가 부동산 정책 계속 발표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제 정책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냐면 발표를 하고 나면 후보가 이런 정책을 펼쳐서 국민에게 이런 혜택과 이런 내용들을 통해서 정책이 미래의 가능성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를 알려주는 건데 그렇게 나오면 다른 후보들도 또 검증을 합니다. 이 정책에 대해서. 그래서 서로 이제 시너지가 나는 거기 때문에 그 정책 경쟁이라는 것은 상당히 좋은 의미인 것이죠. 예. 8748님께서 민주당 후보가 한 사람으로 뽑히면요. 국회의원들은 하나로 안 뭉쳐도 일반 지지자들은 하나로 다 뭉칩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국회의원들이 문제군요. 어제 국정농단 사건으로 복역 중이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가석방으로 풀려나게 됐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셨는지요, 최영도 의원님? 지금 일단은 뭐 가석방이 조건이 되니까 석방을 해준 것이고 사실은 우리 경제로 보자면 안타까운 일이죠. 우리나라 글로벌 대기업의 그 실질적인 의사결정권자가 감옥에 있어서 그걸 할 수가 없고 그 사이에 지금 우리나라의 그 여러 투자 또 지금 반도체를 둘러싼 대전이라고 할 만한 게 일어나고 있는데 어쨌든 최고 결정권자가 지금 옥중에서 유고 상황이 났던 것은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게 뭐 또 법이라는 게 또 있기 때문에 여러 고민이 많았을 텐데 가석방 요건이어서 가석방한 것이고 저 같으면은 어쨌거나 지금 이제 출소를 했기 때문에 밖에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경영 문제도 좀 책임지고 할 수 있게끔 의결권을 갖고 있는 만큼 해줬으면 좋겠는데 그게 또 쉽지 않은 것 같네요 보니까. 그리고 반대 여론도 많고. 사면을 해주는 게 낫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죠?
그런 전례가 있었죠. 예, 그런 문제도 있었고 또 지금 사실은 뭐 옥중에도 벌써 한 요번에도 며칠 있었죠. 근 한 2년 이상 있지 않았습니까? 물론 뭐 그게 합당한 처벌량이 있겠지만 또 이것이 그 이재용 부회장 변호사들이 이야기할 때는 권력 앞에서 사실은 그런 압박 앞에서 굴하지 않은 사람이 있느냐 본인이 또 피해자라고 하는 이런 점도 있었고 우리 정치의 문제다라는 이야기도 있었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을 경제계는 좀 반영해달라고 했었고 그것 때문에 결국 이 정부가 문재인 정부가 가석방을 수용한 거 아니겠습니까? 상당히 이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가석방과 관련된 부분은 이제 오랫동안 얘기가 나왔던 문제였고요. 이 사건의 이제 본질이라고 하는 것은 박근혜 정부 당시에 국정농단과 삼성의 이제 승계 문제와 얽혀서 이재용 부회장이 이제 유죄가 이렇게 받아서 네. 복역 중이었는데요. 1년 6개월, 네. 1년 한 200일가량 지금 복역했습니다. 이제 그러면서 중간중간에 이제 언론에서도 그렇고 또 여러 이제 사회적으로 지금 이 우리나라 시기가 경제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시기고 또 반도체 문제, 백신의 문제가 크다 보니까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가석방 얘기는 이제 계속 나왔던 얘기였습니다. 그럴 때 이제 정부에서도 상당히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이 시기에 시점이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필요한 건데 이 시점을 좀 선택한 거 아니냐. 그래서 하나의 어떤 이제 박범계 법무부 장관 가석방은 이제 법무부 장관의 권한 아니겠습니까? 그 권한 하에서 이재용 부회장을 이제 가석방을 하고 삼성이 백신 문제라든가 또 반도체에 있어서 그 역할을 충분히 하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좀 담았다고 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면 아니고도 요즘 네. 법무부 장관이 특경경제사법관리위원회 심의를 통해서 재취업을 허가만 해주면 그 문제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왕 지금 가석방에 대한 구금 상태가 해제되어 있기 때문에 경제활동에 빨리 복귀해서 지금 백신 문제 모더나하고 같이 하는 삼성바이오가 삼성이거든요. 저는 또 한편으로 이재용 부장에게 숙제가 있다고 봐요. 어떤 숙제냐면 가석방은 사면이 아니라 일시적 석방 아니겠습니까? 네. 그 일시적 석방이라고 하는 것은 이재용 부장이 그러면 당신의 죄를 다 사해 주는 것이 아니고 죄가 있는 상태에서 이제 석방을 했다고 하면 앞으로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 그리고 자신의 죄에 대해서 충분히 인지를 하고 국민에게 사죄를 하고 그런 부분 없었어요. 그런 부분이 지금 없는데 아마 나오겠죠 이제 앞으로 그런 사죄 부분과 더불어서 그러면 삼성전자만이 아니라 삼성만이 아니라 개인 이재용의 부회장의 그러면 사회적 공적 기여가 무엇이냐에 대한 부분도 앞으로 이제 논의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 경제 보국이죠. 경제를 일으켜서 나라에 보답하는 것이고 기업 보국일 테고요. 사회 코로나 시대를 맞아가지고 사회 양극화 부자는 더 부자가 되고 기업은 더 부자가 되고 가난한 사람들 더 가난해집니다. 그런데 왜 재벌 개혁이라는 얘기가 민주당에서는 안 나오는지 그리고 그 양극화를 위해서 왜 민주당에서는 정책이 안 나오는지 저는 그거 궁금해요. 재벌개혁이 완성되거나 좀 진전이 있었던 것도 아닌데 그 전에도 재벌개혁은 가장 중요한 개혁 과제였지 않습니까? 네네. 왜 민주당에서도 조용합니까? 저는 이제 불평등의 근본적 원인이 뭐냐 이렇게 보면 이제 불평등을 크게 두 가지로 보더라고요. 하나가 뭐냐면 조상이 남겨준 재산을 물려받는 경우가 이제 불평등이 고착화되는 경우가 있다라고 하는 거고 또 하나가 뭐냐면 남의 것을 빼앗을 경우에가 이제 불평등이 되는 건데 그러면 이 불평등을 바꾸는 것이 결국은 이제 법입니다. 그래서 하나가 뭐냐면 이 두 가지의 공통적 특징은 뭐냐면 불로소득에 대한 개념인 건데 그래서 이 불평등 구조를 바꾸고자 하는 노력은 민주당에서 계속 해왔다. 예를 들면 부동산의 문제가 됐든 아니면 지금 얘기하는 것은 법치에 대한 공정에 대한 부분을 내세우고 또 이제 재벌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히 저는 이제 법적 기반을 통해서 이제 만들어 왔다라고 좀 볼 수가 있는 건데 노력은 해왔으나 실질적으로는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네. 그것이 뭐 또 이제 이번 대선 과정에서 그런 화두가 나온다고 하면 이게 이제 어떤 거냐면 이재용 부회장을 가석방함으로 인해서 차기 대선 후보에게도 과제가 떠넘겨진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얘기하는 지금 모든 후보가 지금 윤석열 후보도 얘기하고 뭐 공정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는데 우리가 얘기하는 공정은 법 앞에 평등을 하는 건데 그러면 이재용 부회장은 삼성의 부회장이기 때문에 그럼 가석방을 해준 거냐 이런 논란도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 보면 모든 후보에게 그러면 재벌에 대한 부분이라든가 불공정 불평등의 문제를 어떻게 하겠느냐라고 하는 해답을 또 얘기하는 그런 주문들이 이어지기 때문에 하나의 큰 바로미터가 또 되는 시점이라고 볼 수 있죠.
7617님께서 재벌 관련해서는 이렇게 건설적인 토론이 되네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1431님께서 가석방 조건이 되는 게 아니라 조건을 맞춘 거 아닌가요? 얘기합니다. 특혜설은 계속 이어질 것 같고 그 부담은 민주당이 지게 될 것 같습니다. 0298님께서는 감옥에 있을 때는 맨날 최고 결정권자라고 하고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할 때는 몰랐다고 하고 이거 누구 말을 들어야 되나 얘기합니다. 2828님께서는 우리나라 법이 기업 총수들에게 잘 미치지 못한다면 이것은 전적으로 주진우 라이브 책임이라고 좀 더 많은 사람들이 주진우 라이브를 듣고 좀 재밌게 알찬 방송을 부탁드립니다 하는데 제가 잘못한 것으로 결국 제가 부족한 것으로 사과하면서 두 분 보내드리겠습니다. 벌써 끝났습니까? 네. 또? 최영도 네, 알겠습니다. 최영도 의원님, 박성준 의원님 지금까지 최가박당이었습니다. 네. 더욱 열심히 하겠습니다. 더욱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제가 최선을 잘못한 다하겠습니다. 걸로. 네. 찰리 푸스 We Don't Talk Anymore 들으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고요. 6시에 2부에서 찾아뵙겠습니다. looking for